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집단법하고 이제 개별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더 많죠. 우리나라 노조 종료율이 10%가 좀 넘으니까, 그게 뭐 모든, 그러니까 사업장 비율은 아니고 이제 경영활동하는 경활 인구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수는 아니죠. 한 10분의 1에서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뭐 20% 미만이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집단법에는 관심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노사관계 분쟁이나 이런 게 심하게 일어나는 데는 대부분 이제 집단적인 이슈들이 있는 데죠. 그리고 항상 이런 통사임금 이슈나 뭐 경영평가 성과급 이슈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노조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법이 개별법을 선도한다 또는 집단법이 개별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특히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났어요. 그걸 김종서 변호사가 정리해줬고, 2부는 이제 근로자성 파견 집단 그리고 산안까지 있습니다. 근데 산안이 뭐 판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목엔 뽑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성은 기본적으로 개별법 근로관계의 맨 처음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을 노동법의 입구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영역, 그러니까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쟁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분쟁 영역은 상당히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호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뭐 퇴직금, 뭐 연차휴가 수당, 연장근로 수당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보호가 되죠.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모든 보호로부터 일절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 그러니까 이 근로자성이라는 하는 문의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성의 반대말을 보통은 사용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반대인데 이 자영업자들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완전히 누가 봐도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동네에서 무슨 뭐 개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자영업자죠. 근데 뭔가 자기의 생산선언을 갖지 않고 주로 노동력만을 특정해서 제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 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보통 부르고, 이게 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뭐 저희가 부려서 특고하고, 이 특고의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원래 이제 특고로 논의되는 전형적인 영역이 뭐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나 KD 이런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유형들이 점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고가 어디까지 특고이냐는 사실 개념 정의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근로자가 아닌데 뭔가 근로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분들은 다 특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요즘에 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택배기사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근로자성은 사실은 주로 특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분쟁 자체가 최근에는 특고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형적인 특고가 아닌 분들도 근로자성 영역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판례의 방향은 근로자성을 계속 확대하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근로자성 관련해서 제가 판례를 몇 개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뭐 작년에 굉장히 특이한 판례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경향을 가진 판례들이 계속 나왔고 그 경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 판례가 아니라 최근 4월에 나온 판례라서 여기 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보험회사들 보면 이제 사업가형 지점장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위탁 경영을 하시는 지점장들이신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보험회사들이 이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해서 판결을 4개 회사가 받았는데 2개 회사는 이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고 2개 회사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명을 가렸던 결정적인 기준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사업가형 지점장만 운영을 하고 있었냐, 지점장으로. 아니면은 근로자인 지점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냐. 결국 이게 운명을 갈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된 2개 회사는 위탁 지점장뿐만 아니라, 사업가형 지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의한 지점장도 같이 있었고, 물론 뭐 약간
운영 방식은 달랐으나 지점의 운영 방식은 달랐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유의미한 차이로 이제 보지를 않으신 거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다 사업관 지점장들로만 지점장이 구성이 된 경우였어요. 이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그런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근데 사업관 지점장에 대해서도 최근 판례가 이제 그 판례가 최초의 판례였고, 사실은 기존에는 이게 충분히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근로자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 이제 채권 추심원이잖아요. 채권 추심은 이제 위임직 채권 추심원이 있고, 우리 신용정보법에 보면 위임직 채권 추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 채권 추심이 있는데, 우리 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위임직 채권 추심인도 근로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보셨잖아요. 그게 막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대충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성 판례를 보실 때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가 계속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사용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주류였다가, 그것들이 이제 요즘에 뭐 하도 뭐 택배도 많아지고 배달원도 많아지듯이 뭔가 독립노동의 성격을 갖는, 종속노동이 아니라 독립노동의 성격을 갖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반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노동시장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근로자성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의 어떤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어쨌든 그걸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전형적인 이 그 노동시장의 어떤 영향이 이런 독립 자영업자, 그러니까 약간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독립성 있는 자영업자들이. 근데 이것들을 과연 그러면 노동법의 위기로 볼 거냐, 아니면 노동법의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오히려 노동법의 외형이 확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사실 이 방향성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바로 다루고 있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바로 다음에 다룰 근로자 파견에 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는 3, 4년 전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뭐 분쟁 영역들이 보험 설계사라든지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성하고 파견법상 근로자,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 인정 여부를 다투는 거죠. 근기법상 근로자는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파견 근로자는 이 사람들이 근로자는 맞는데, 그러니까 도급업체의 근로자냐 수급업체의 근로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근로자냐의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성에 관한 이슈인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판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죠.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실질주의라고 하는 게 노동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노동법 병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많이 뜨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근기법의 한 조문이었다가 독립법안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학이나 이 법의 이념이 실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아무리 어떻게 계약을 한다 해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실질에 따라서는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처법에서 이제 도급사업자나 중층도급인 또 수급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강자인 원청이 야 우리는 전부 면책이다. 사고 나면은 협력업체 니네가 전부 책임을 지는 걸로 하자라고 아무리 계약을 맺어봤자 실제로 그 사업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게 원청이라 원청을 책임을 집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뭐 형사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과 노동법에 약간 교집합 위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질주의가 작용하는 법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제 관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근기법상 근로자성도 실질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냐 종속노동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걸 이제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는데, 이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를 두고 있죠, 판례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근데 이 판례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뭐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하고 있냐,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 두 번째 것이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문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우리 판례가 특히 이제 노동법 영역에서는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직관이 작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임금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임금을 볼 때 그 김종수 변호사 얘기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임금에 대한 기준은 그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배나 취업규칙의 지급 근거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거든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말하는 이 임금의 정의인데, 임금의 정의 내지 요건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임금은요, 우리 법에 보면은 근로의 대가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배나 취업규칙의 지급 근거가 있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 금품이다라는 거에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대등한 지위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로의 대가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의 정의죠. 근데 근로의 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단협이나 취업규칙 지급 근거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는 금품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거는 통상임금의 정의고요. 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요건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되게 모호한 게 이 정의 규정의 내용하고 요건의 내용을 되게 병렬적으로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김종수 변호사 했던 얘기에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경영 성과급을 임금이라고 본 판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1번 요건 있잖아요. 근로의 대가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요. 부정하는 판례들은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거 규정이 있고 계속적 정의로 지급되냐 요거에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 규정은요 왜 뒤에 요건이 왜 나오겠어요? 이 정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이 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정의 규정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건별로 건 바이 건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임금을 볼 때 우리 법원에서는 되게 직관적으로 아니 당신네 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게 결국에는 노동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 아니냐라는 논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윤을 80%를 남겼어요. 이윤을 80%를 남겼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줘요. 근데 만약에 법원의 논리대로라면은 70%도 임금이 아닐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이 관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노동의 대가성과 노동의 관여성을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게 직관이 주는 위험, 그러니까 법적 논증이 아닌 직관적인 판단이 주는 위험이 그런 거거든요. 근로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성도 그래서 이 개별 요건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이나 이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지 뭐 등등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판례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판사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볼 때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판례가 어떤 거를 중심으로 보는 이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이것도 제 직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판례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지정성 이것도 일종의 이 상당한 지휘 명령이거든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휘 명령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이걸 많이 보시고 그게 관점이고 또 하나 이 판례에 명확하게 있진 않은데 이게 숨어 있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사학관 지점장을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사학관 지점장 사례에서 보면은 뭘 얘기했죠?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 판례에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들으시는 이제 뭐 사내 변호사들이나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프리랜서라고 하는 독립 자영업자들을 꽤 쓴다. 특히 그분들이 우리 사업장 안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우리 근로자들 또는
뭐 동일하다고 우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그분들의 법적 지위는 언제든지 근로자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인사 노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이 사례들을 보시면 사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건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등 가정용 기구의 설치, AS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뭐 코디 이렇게도 불렀고 저희가 정수기 설치하거나 또는 뭐 공기청정 이런 거 설치하면은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복장도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집에 가야 되는지도 다 지시를 받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3자한테 맡길 수도 없고 수수료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통제가 없다. 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을 했더니 아니 그거는 어차피 이분들의 업무 자체가 회사 밖에서 일하는 거고 그 회사 밖에 어느 장소를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니네가 풀을 지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됐던 건이고요. 뭐 비슷한 사례니까 넘어가시고. 화물운송 기사예요. 화물운송 기사는 사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 판례 번호에 뒤에 뭘 썼는가 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썼잖아요. 이건 왜 썼는가 하면은 우리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두 영역을 다루는 어떤 온도라고 할까요? 법원 내 이게 좀 달라요. 특히 이제 근로자성을 다투는 전형적인 예가 퇴직금인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수기 관련하시는 분들은 이 퇴직금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퇴직금은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실 때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나오신 다음에 이제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의 태도랑 바뀐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돈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산재 문제는 좀 달라요. 산재 문제는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근기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해보상 의무를 공적보험으로 부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산재보험이 안 되면 사실 재해보상 의무도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서 어차피 이게 뭐 사용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에서 마련해둔 기금, 산재보험 기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 쪽에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면 더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기사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뭐 집회사 장소를 통해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근로자로 인정을 했고 이게 또 근데 보면은 몇 년 전에는 이 배달 기사들,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근로자로 또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거기 보면은 산재보험법에 보면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특고들은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된다 해서 또 보호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재보험 관련해서 근로자성이 다퉈지면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웨딩 플래너 이 사건은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사건이에요. 1심에서.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근기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이런 형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들한테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웨딩 플래닝 하는 이 사업이 한 절반 정도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근로자가 아닌 분들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장례지 서설 이런 분들도 우리 상조회사나 이런 데가 이분들을 독립 자영업자로 형태로 띄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성으로 채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웨딩 플래너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분들이 이제 근로자가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가지고 근로자다라고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기존의 기조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좀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자 파견은 이게 2015년에 나왔던 것이 가장 메인 이 리딩 케이스죠. 그래서 5가지 기준을 대법원에서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가 상당한 지휘 명령, 두 번째가 사업의 편입, 3번째가 그 인사 노무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
네 번째가 그 업무 구별성 및 전문성, 기술성,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청의 독립적인 기업성,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봅니다. 근데 이 합시보험 판례들이 여러 가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3번, 4번, 5번이 메인은 아니에요. 3번, 4번, 5번은 그냥 보통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요즘 하청이 인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안 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번, 2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2번을 요즘에 특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2번을 많이 삼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또 1번의 비중이 크고 기본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쪽에 국한돼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요거예요. 원청사업관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 불법 파견 해당성인데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불법 파견 논쟁이 되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역을 사내하도급 또는 사내하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내가 붙습니다. 사내. 그러니까 회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사업장 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논쟁이 됐던 게 그럼 밖에 있는 데는 전혀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느냐. 과연 사내라고 하는 게 불법 파견과 도금을 가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법률적 기준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었어요. 그 논쟁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이번에 서울고등에서는 어쨌든 밖에 있어도 파견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이게 최초의 판결은 아닙니다. 최초의 판결은 아니지만 좀 예외적인 판결이고 기본적으로 판사님들은 외부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파견으로 잘 안 보시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렇게 봤던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전산이 연결이 돼 있고 뭐 필요한 경우에 가서 업무 협의도 언제든지 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안에 있는 거랑 외부에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하청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생산을 해도 품질을 원청에서 관리한다. 뭐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나,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고 향후 좀 판례의 태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부에 나가 있다, 외부 협력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막 가서 이제 관여하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협력업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더들 있잖아요. 이게 그 재화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자기들이 독자적인 공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 협력업체 직원들만 있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공조 사내 도급인데요. 이 선박은요,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거는 건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건설이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배도 이게 도크에서 한 번에 배를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딱 조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배 건조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 공정을 맡았던 어떤 특정 팀들이 있어요. 이게 물량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이분들이 독립적인 팀으로 이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여기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이 임금을 받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일을 딱 해주고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보시면 근데 요번에 있어서는 이거를 파견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접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게는 맞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건 파견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작업 대상이나 작업 내용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업무 대체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작업의 구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2번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표지인 사업 편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업 편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은 공동작업 또는 사업 편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공동작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한 공장에서 뭐를 만들려면 아니 배를 만드는데 다 공동작업이지 공동작업이 아닌 게 어딨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에 따라서 그 외연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급심 법원 판례들이 몇 가지 이제 법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업무가 구별되어 있느냐.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근로자성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청이나 프리랜서들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업무 대체성이 있느냐. 그래서 원청 직원들이 없을 때 하청 직원들이 대체하거나 하청 직원들이 없을 때 원청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서로 대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편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부정을 했던 사례예요. 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 MES. 예, MES가 이제 생산관리 프로그램이죠. 보통 MES라고 회사마다 뭐 이 MES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쓰시는 프로그램 명은 다릅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근데 이 ME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가죠. 정보가 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MES에 접속한 하청 직원들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쓰시는 거죠. 이 MES 판결이 2016년에 처음에 이제 광주 쪽에서 나왔을 때 기업들이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MES를 노무지로 보게 되면은 웬만한 우리 대공장들은 다 파견을 쓰고 있다라고 하게 판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굉장히 심한 논쟁들이 있었죠. 그 논쟁이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태도를 보여준 바는 없으니까. 근데 하급심에서 주로 이 MES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라고 MES는 괜찮다, 뭐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은 계속 있고요. 주류는 MES를 그러니까 노무지로 보는 것이 좀 주류다. 또 뭐 주류라고 하는 건 좀 과한가? 약간 다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MES는 어떻다라는 말씀은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MES도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또는 자체 개발해서 만들 때 과연 하청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원청이 어디까지 MES를 조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MES라고 해서 무조건 노무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무리고, MES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조건 노무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현재 판례 태도에 비춰서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ES도 노무지가 될 수는 있다라는 감은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MES의 접속 권한이나 어디까지 이거를 보게 해줄지, 특히 재량을 하청한테 이 생산에 대한 MES를 통한 재량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MES에 넣는 입력값을 하청이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쓰시고 있는 MES들을 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MES를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요. 노무지로 인정을 받은 건데, MES를 통해서 전달받은 작업 대상이나 위치, 순서, 작업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그 다음에는 뭐 일부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뭐 통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렇게 봐버리면은 뭐 MES를 뭐 통제 관리를 다 원청이 당연히 하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포인트 자체는 이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사님의 직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노동 판례에서 작용하는 직관이 좀 작용을 했던 영역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향후 대법원 판례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간접 생산 공정인데요. 이 파견 논란은 여러 군데서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생산 공정이나 핵심 공정이 나거나, 그다음에 간접 생산 공정이 나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생산 보조 업무, 그걸 넘어서면 이제 총무성 도금, 뭐 있죠. 청소, 경비, 뭐 전기, 공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점점 넓어져요. 이게 제조업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서비스업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주변에는요, 전통적으로 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도급에 친한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경비, 청소, 운전, 이런 건 도급에 친한 업무라고 보통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판례의 분위기상은 구별 않고 막 논쟁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판례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돼가면서 이 파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판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약간 서비스 쪽으로는 조금 익스큐즈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특히 제조업에서 이 총무성 도급이나 이 생산을 보조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뭐 포장이라든지 뭐 운반이라든지 뭐 하다음에 이 시설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파견이 아니다라고는 보는 판례가 나와요. 직접 생산 공정은 웬만하면 파견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레이 영역으로 있는 게 이제 간접 생산 공정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그레이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간접 생산 공정도 파견으로 보는 게 주류였다가 한동안 이걸 조금 간접 생산 공정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판례가 한두 개 나오다가 다시 좀 바운스백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판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판례를
예로 들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접 생산 공정도로도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 생산 공정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파견으로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메인 컨베이어 벨트를 쓴다. 그다음에 여기 좀 특정 회사의 얘기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어떤 특정 회사의 그 시간당 어떤 생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간접 공정에서 불법하게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상 직접 고용 업무는요, 이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그 2007년이던가 2008년이던가 그 예습고사견이라고 대법원 전화협조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파견법상 고용 의제, 지금 이제 파견법이 고용 의무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고용 의제로 돼 있었죠. 이 고용 의제의 경우에 만약에 의제가 됐을 때, 과연 그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제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규직으로만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거기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고용 의무에 대해서는 그게 대법원 판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대법원 나와가지고 똑같다, 고용 의무도. 그래서 고용 의무도 역시 원청이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기간제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걸로 볼 수 있다. 라는 판결이에요. 판결이고, 다만 여기서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원래 하청이 기간제였다면 원청에서 기간제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약간 반론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셔야 될 것이나, 다만 하청 근로자들이 기간제였다면은 이분들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다. 기간제라면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게 저희 법인의 공식 의견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견법상 직접 고용할 때는 기간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청의 정규직이면 우리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이게 노동부 행정해석이 뭐 기간제로 뽑아도 된다라는 옛날 행정해석이 하나 있어요. 2008년인가 9년인가 행정이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노동부 행정해석도 지금은 뭐 파기됐다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뭐 예외적으로 이게 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를 뭐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근데 그 단서를 주로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동부도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그렇게 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행정 해석에 너무 막 이렇게 천착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요, 큰 흐름이 이제 작년 판례는 아니고 재작년 판례인데, 재작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었죠. 그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장에서 노동조 활동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장에서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파견도 뭡니까? 원청과 하청의 문제잖아요. 원청과 하청의 문제를 개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파견 근로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집단법에 있어서도 원청과 하청을 집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노조법상 해석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논쟁이 되지만, 기본적인 논쟁의 메인스트림은 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조법상의 어떤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메인 테마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도 일부 할 수 있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쟁행위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20년의 얘기고요. 2021년에는 거기서 조금 다른 형태로 또 그게 한 걸음 더 진보를 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노동조합 설립무예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설립무효를 받았고요. 설립무효를 받은 이유는 그냥 이게 독자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동조합의 정의는 이건데요. 먼저 맨 위에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주체가 된다, 이게 주체성,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단결성, 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뭐 이런 게 목적성, 그 다음에 단체 및 연합단체 단체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자주적 단결성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거든요. 그래서 자주성 요건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다만 다음 강목에 일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냐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5가지 요건이 있어요. 또 이걸 소극적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사실
나다만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가나라예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근데 과거에는 라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ILO 협약을 비준을 하면서 저희가 노조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해고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과거의 대법원 판례가 이제 선별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는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 기업별 노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성 범위가 기본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외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감옥이에요. 사용자. 신설노조가 생겼는데 사용자가 딱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인 내가 들어가 있어. 야, 너 거기 왜 들어가 있어? 너 나와. 너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이 적절치 않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뭐 그 근로자는, 그분은, 나는 사용자 아닌데요? 저는 근로자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분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예인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항상 이 강목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들어가서 이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설립무효를 받은 예는 없었고요. 항상 보면은 감옥에 사용자가 들어가 있어서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서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갔어요. 이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무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정교조 사건이잖아요. 정교조 사건에 해직교원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교원노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해직교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해직교원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원노조법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거다. 니네는. 그래서 라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하신 거죠. 노동조합이. 노조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미 그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갈 거냐인데 이 판결에서는 그냥 자주성이 없다라고 다이렉트로 갔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해놨지만 1, 2심에서 자주성이 없다라고 다이렉트로 갔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부당노동으로 만든 노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만 방론으로 사용자가 처음에 노조를 만들었어도 실제로 노조가 나중에 점점 사용자의 생각과 달리 사용자의 품을 떠나서 독립성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면은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건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노조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법리를 설치하고 실제로 개별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볼 자료가 없으니까 니네는 설립 무효인 노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노조의 경우에는 바로 설립 무효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호로 설립됐다는 거하고 설립이 무효가 될 정도로 자주성이 없다는 건 좀 구별해야 되는 개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번에 경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경비 원조를 받으면 뭐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경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노조가 설립 무효냐?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설립 무효를 판단 기준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그걸 일치를 시켰어요. 특히 이제 설립 당시에 부당노동이 설립됐다라고 이제 제한은 뒀지만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례는 굉장히 논쟁이 앞으로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그렇습니다. 자, 단소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될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 절차인데 이거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단소 노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소 노조가 있어가지고 교섭요구를 하니까 사용자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단소 노조가 그냥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노조가 신설 노조가 생겼어요. 신설 노조가 생겨가지고 나 교섭하자 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하려고 하니까 기존 노조가 야 걔랑 교섭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을 건 거예요. 교섭하지 마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창구단일화 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난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과거에 이게 조금 이제 논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신설 노조가 원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할 때 교섭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때 소속 노조가 됐으면 얘네가 나중에 교섭 못하는 건 당연하지. 우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칙상. 근데 얘네는 니네가 창구 단일화 할 때 설립이 안 돼 있던 노조야. 그 뒤늦게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니네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라면 얘네가 교섭을 못하겠지. 근데 니네는 단수 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가 아니야. 니네가 창구단일을 거쳤지만 그냥 노조야. 교섭하는 단수 노조야. 그러면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면 당연히 창구단일을 해야지. 이게 법원의 태도예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까지 노조가 사실 오버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대법에서 이미 정리를 한 거지만 단서노조 사업장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도 그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확인적으로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가 단협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노조법 시행령 14조 2에 따라서 그 단협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교섭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노조가 단협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 교섭을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조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죠. 교섭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해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다른 노조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럼 처음부터 창구날 해서 다시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조 입장에서는 짜증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노조의 교섭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준 판례이죠. 자, 원청의 단축에서 뭐 이건 판례는 아니고요. 우리 중노위의 판정인데 워낙 작년에 우리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판결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한경에서 그 율촌노동팀장님, 그 다음에 지평노동팀장과 같이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주제를 2개 갖고 했잖아요. 2개 갖고 했는데 개별법에서는 경영 성과금의 임금성 그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원청의 단축에서 의무를 했었습니다. 이 원청의 단축에서 의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을 상대로 하는 쟁행위, 원청을 상대로 하는 노동자 활동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시리어스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원청의 노동자 활동이나 원청의 쟁행위는요, 왜 그렇게 된 건가 하면은 그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왜 그 핵심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하청이 일하는 장소가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이 그 원청 사업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 활동을 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활동의 제일 중요한 활동은 조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노조 소식지를 낸다든지 뭐 경문을 낸다든지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밖에서 나눠줄 수 있지만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조원들을 대면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쟁행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노조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고 항상 거기에 좀 들어갔었고 노동자 활동을 하느라 그 다음에 쟁의를 해서 점거를 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단축교섭은 달라요. 단축교섭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사람들은 하청이에요. 만약에 원청이 불법 파견을 한 사용사업자라면 얘기는 다르죠. 그거는 당연히 뭐 교섭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견하고 구별하시는 개별적으로 파견법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원청이 집단법적으로 교섭 의무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없다라는 게 지금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주류적인 태도였죠. 뭐 학설에서 논쟁이 있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많이 있지만 주류적인 태도였는데 작년에 준노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판결이 났죠. 이게 대한통운 사건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거에 맹화가 됐던 거는 2010년도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판결이에요. 근데 이건 교섭 사건이 아니라 부당노동의 사건이었습니다. 부당노동의 사건이어가지고 과연 이 부당노동의 사건이 교섭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교섭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고 우리 하급심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의 교섭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노위에서 대한통운에서 너무 떠들썩했고 최근에 현대제철에서도 그걸 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현대중공업 교섭 사건이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날지를 우리가 결론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이게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건 상당히 좀 이런 판례들이 나왔어요. 근데 교섭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실질적 지배 운영,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은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로자의 어떤 경제적 종속성 관점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공사나 공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 임금 어디서 결정하죠? 다 기재부에서 결정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사나 공단은 전부 기재부랑 교섭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고민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집단에서 홀딩스가 많이 결정합니다.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홀딩스가 다 결정하니까 전부 홀딩스랑 교섭해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섭,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쟁의나 노동조발대과 달리 이 교섭을 원청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귀추가 주목이 되는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지금 방금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판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요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에 대해서 다툰 판결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걸 형사 판결도 났습니다. 형사 판결도 났고요. 형사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이 그 원청의 직원들도 부당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전 이것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났으니까 뭐 저 같은
마락 법률가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청의 직원들한테 부당노동을 했어요. 그러면 하청이 사용자인 건 오케이. 그 대법원 현대중합 판결은 원청이 사용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인정하는데 이때 원청은 사업주거든요. 현대 회사예요, 회사 현대중공업. 근데 이 현대중공업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까지도 사용자냐? 이걸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사용자가 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재형법중재 원칙에서 굉장히 위험한 논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중공업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과연 형사처벌까지도 되는 거냐. 근데 부당노동의 주체는 뭐 똑같은 거지. 부당노동에는 노동인으로 갈 수 있고 형사처벌도 낼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게 하나가 있고요. 부정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 구체적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재형법중재 위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현대중공업 판결은 일본의 아세이 방송 판결을 원용한 건데 일본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견해들이 뭐 제가 보기엔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래 긍정설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정말 원청회사들이 뭐 교섭, 뭐 형사처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런 결과가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정의 장려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포인트가 뭔가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도 중기부모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섭창구 단일화 하는 경우에 교섭대표 노조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대표모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별교섭이거든요. 개별교섭의 경우에 중립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조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개별교섭의 경우에는 중립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건 교섭창구 단일화인데 교섭창구 단일화에서도 중립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부당노동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공정대표하고 부당행위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중립의무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친척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보면은 중립의무 위반 이꼴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분호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건데 이게 체계 정당성이 완전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의무 인정하려도 개별교섭에 국한해야 되고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 법체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셔야 되는데 이건 교섭창구 단일화인데도 그냥 중립의무를 갖다 해가지고 분호로 인정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초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교섭대표 노조가 있어도 완전히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52번 산업안전인데요. 이거는 우리 중처법에서 보면요. 우리 산안법, 조문부터 봅시다. 산안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급인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안 했나? 죄송합니다. 건설건설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우리 산안법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합니다. 특히 산안법의 가장 핵심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면해요. 면하는데 그때 건설공사 발주자라면 두 가지여야 돼요. 건설공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 관리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발주자라도요. 건설공사 발주자라도 이거를 도급을 종합건설업체한테 해놓고 사사건건 관리를 하게 되면은 발주자가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발주자지만 우리 산안법상 실제로 발주자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중처법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중처법도 원칙적으로 산안법처럼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경우, 시공을 주도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을 총괄 관리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인데 그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비슷해요. 지금 노동부 행정에서도 비슷한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1번에 그러니까 첫 문단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 판례는 뭐라고 봤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총괄 관리할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괄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지위만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이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아예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무슨 뭐 삼성한테
저희 건물을 따로 지어주세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건물 안에서 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 경우에 그거는 니네 건물이니까 니네가 관리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이 판례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판례가 다른 거 있잖아요. 뭐 하청업체가 뭐 안전관리라는 의무가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안법상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안전관리를 하는 게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판례대로 하면은 우리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발주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우리 사업장 내에 발주를 하면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니네 사업장에서 나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 그러면 관리해야 되고 관리 안 하면은 발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게 최근 판례가 이제 단독심이거든요. 그래서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판례인데 굉장히 좀 이거를 평론하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오늘 제 강의는 일단 마치고